네, 안녕하세요. 네, 부동산 학개론 기본 강좌 30강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0강의 주제는 매년 출제되고 있는 대출을 받으면 상한에 대한 부분을 논하도록 하겠어요. 페이지 380페이지부터 들어갑니다. 근데 대출 상한에 대한 부분은 과거부터 쭉 내려오고 있는 문제인데, 크게 변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내용을 이해하실 때 이제 그래프를 4가지만 이해하시면은 제가 보기에 제가 기출문제 지문을 분석해 보니까 100%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다만 이제 계산 문제도 출제되는 경향이 이제 과거처럼 작년처럼 있으니까 그것만 조금 더 첨가하시면 되실 정도입니다. 4가지 그래프를 어떻게 이제 이해하시냐. 우선 380페이지분 대출 상환 방식에 대해서 보니까 거기 이제 원금 균등 분할부터 되어 있는데, 사실상 381에 나오는 원리금 균등 분할 방식부터 하셔야 됩니다. 주로 이제 대출을 은행에서 상담받을 때 이 방식으로 많이 이제 하거든요. 그걸 위주로 이제 보도록 하겠어요. 그거를 기준으로. 대출 상환 방식 중에 380 이제 1페이지죠. 여기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 명칭에도 나왔듯이 균등 똑같이 분할 나누어서 상환하는 방법이죠. 뭐를? 원리금을 똑같이 상환하는 방법이란 뜻입니다. 그럼 이제 이 방법으로 이제 비교를 하기 위한 차원으로, 그럼 원리금 상환액은 매 기간마다 어떻게 되냐? 말 그대로 원리금 상환 방식은 원리금 상환액이 매 기간마다 일정하게 상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금하고 이자를 합한 금액이 매번 똑같은 금액으로 상환한다는 뜻이에요. 다만 원리금 상환액은 이제 일정한데, 원리금 상환액 중에서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과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달라요.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 두 가지 합한 원리금이 이제 일정할 뿐입니다.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점점 얘는 증가합니다. 점점 증가한다는 말은 초반에는 적다가 나중에는 이제 많아진다는 뜻이고요. 이자는 점점 감소합니다. 초반에 많다가 나중엔 적어진다는 뜻이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요것만 가지고도 지문이 상당히 많이 나와 있어요. 원리금 균등 방법에 대한 논리. 근데 그래프를 이해하는 게 되게 중요한데, 4가지 그래프의 첫 번째 그래프가 요건데요. 그래프를 그릴 때는 이제 우리가 은행에서 돈을 빌리면 상환할 때 원리금 갖고 그 중에 이자가 얼마고 원금이 얼마고 그래서 다달이 상환한 거를 상환 조견표상에 상환한 금액을 좌표에 찍으면 점이 쭉 나옵니다. 근데 원리금, 원금, 이자를 이제 3가지 상환 금액을 좌표에 찍으면은 3가지 내용에 대한 점이 쭉쭉 찍히면서 점을 쭉 연결하면 선이 등장할 수밖에 없어요. 횡축은 대출 기간입니다. 이 문제 될 때는 이제 만기가 이렇게 주어져요. 점선으로 만기가 이제 이렇게 주어지게 되는데, 이게 항상 일정하게 나가는 금액이 있죠. 이게 만기까지 똑같은 금액이 나간다는 거. 이게 뭐겠어요? 이게 원리금이야. 원리금 균등이란 뜻이지, 원리금이 항상 일정하게 됩니다. 왜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하냐면은, 이 방법은 대출 받은 돈이 있죠. 대출 받은 돈에다가 우리가 앞에서 공부하셨던 화폐시장 가치 중에 저당상수란 거를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당상수는 이자율하고 기간을 통해서 저당상수는 도출을 합니다. 근데 다만 저당상수를 구하기가 이제 힘들어가지고, 우리 슈퍼마켓 계산기 가지고 힘들어가지고 주로 이제 저당상수는 주어지게 돼 있어요. 몇 %다라고 주어집니다. 그럼 저당상수를 이제 대출원금에다가 이제 적용 곱하면은 똑같은 원리금 상환액이 이제 나옵니다. 그러나 원리금은 일정하다 하더라도 점점 줄어드는 게 있어요. 초반에 많다가 점점 줄어드는 게, 이게 뭐죠? 이게 이자가 되는 거야. 이자를 구할 때는 이자는 전년도 말입니다. 전년도 말 대출 잔금에다가 곱하기 이자율을 하죠. 이자율은 이제 대출 이자율로서 우리가 이런 걸 논할 때는 다른 건 일정하다고 가정한 상태이기 때문에 이자율은 이제 고정금리를 가정하게 돼 있어요. 근데 이제 이자율은 똑같은데 이자액이 줄어드는 것은 잔액이 점점 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제 원리금 중에 초반에는 이자가 많아요. 보시다시피
이자가 많지만은 이자액으로 부족한 부분을 뭘로 채우는 거냐면은 원금으로 채우는 방식이야. 초반에는 원금이 적다가 나중에는 원금 상환액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원리금 균등 방법은 그래서 원리금 상환을 일정하고 이자는 점점 줄어들어요. 그럼 이자가 줄어드는 금액만큼 원금으로 채우는 방식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초반에 그 원리금 항상 일정하지만 초반에는 그래서 이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높고 원금이 차지하는 비중은 적다가 이자는 점점 줄어들고 원금 상환액은 점점 많아지는 구조가 이게 이제 원리금 균등 방식에 대한 내용이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어요. 원리금 균등 방식을 이제 문제를 낼 때 계산 문제가 출제되는 경향도 있습니다. 딱 한 번 나왔었는데 그 간단하게 논하면은 대출 받은 돈이 만약에 100만 원이다라고 가정하고 그리고 이제 저당 상수가 주어진다라고 가정했을 때 저당 상수가 예를 들어서 연간 12%다라고 가정하고 대출 이자율이 이제 주어지겠죠. 대출 이자율은 만약에 연간 10%다라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이건 다 가정입니다. 그랬을 때 이제 물어보는 질문이 만약에 2000년도 말에 원금 상환액이 얼마냐라고 물어봐. 만약에 이걸 자체적으로 낼 때는요. 원금 상환액이 얼마냐를 물어볼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은 저당 상수를 통해서 원리금 나오고 이자를 통해서 이자가 나오기 때문에 원리금에서 이자 빼면 원금 상환액에 도출되거든요. 그렇게 이제 출제하는 거죠. 그러면은 2000년도 말에 계산하는 거니까 첫 해에 이제 계산하면은 첫 해 원리금이 바로 나와요.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 나오냐면은 빌린 돈이 얼마죠? 100만 원이야. 그럼 원리금 균등 방법을 할 때는 빌린 돈에다가 바로 저당 상수를 곱하면 돼요. 저당 상수가 12%니까 0.12 하시면은 첫 해에는 12만 원의 원리금을 갚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자를 이제 계산할 수가 있는데 이자를 계산하면 대출 잔액에 적용해야 되는데 첫 해 대출 잔액은 갚은 돈이 없죠. 갚은 돈이 없으니까 그대로 이자를 계산하기 위한 대출 잔액은 첫 해에는 그대로 대출 원금이 100만 원이 되는 겁니다. 여기다가 이자 10%니까 이건 어떻게 되죠? 10만 원이 나오는 거죠. 그럼 원리금 중에 이자가 10만 원이니까 원금 상환액은 당연히 첫 해는 얼마겠어요? 원리금 12만 원에서 이자 빼면 되죠? 이거 빼면 원금이 나오니까. 그래서 이제 2만 원이 이제 등장하게 됩니다. 실제 시험에는 첫 해 걸 물어봤는데 혹시나 해서 2000년도 거도 약간 여쭤보는 거예요. 2000년도 때 이제 원리금 상환액은 그대로 12만 원이에요. 원리금 균등이니까. 근데 이제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두 번째 이자를 계산하기 위한 대출 잔액을 하려다 보니까 첫 해 때 얼마 원금을 갚았어요? 2만 원 갚았죠. 그럼 두 번째 이자를 계산하기 위한 대출 잔액은 98만 원이 되는 거죠. 여기다가 10%를 적용하면은 98만 10%는 9만 8천 원이죠. 그럼 보시다시피 첫 해보다 이자가 2천 원이 빠졌어요. 이자가 빠진 금액은 뭘로 채우는 방식이다? 원금으로 채우는 방식이야. 그럼 원금 상환액은 2만 2천 원이 되는 겁니다. 아마 3차년도 이상은 안 물어볼 거예요. 원리금 균등에 대한 질문할 때는. 원금 균등은 다르지만 원리금 균등 그렇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지금 보시다시피 원리금 상환액은 일정하고요. 이자는 잔액이 줄기 때문에 점점 줄어들고 이자가 줄어드는 금액만큼 원금으로 채우는 방식이다 보니까 원금 상환액은 점점 늘어나는 게 지금 확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계산 구조를 연습하시면은 이게 논점이 그렇게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잘 보시고 어쨌든 이제 이게 원리금 균등 방식에 대한 기초적인 상황이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380페이지에 원금 균등 방식이 이제 있습니다. 그럼 이제 말 그대로 이제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이야.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식. 요거는 균등 똑같이 분할 나눠서 상환하는 방법인데 뭐를 원금을 똑같이 나눠서 상환하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이제 이것도 비교하는 과정 중에 이것도 원리금 상환액이 어떻게 됩니까? 라고 물어볼 수가 있어요. 원리금 상환액은 얘는 이제 초반에는 많다가 점점 줄어드는 거예요. 점점 얘는 그 원리금 상환액이 이제 줄어듭니다. 감소한다는 거죠. 점점 감소해. 그래서 체감식이다라고 얘기도 합니다. 근데 이제 왜 이게 감소하냐면은 원리금 상환액은 이제 줄어든다 그랬어요. 왜 그러냐 봤더니 이 방법을 통해서 봤을 때 원금 상환액은 매 기간마다 얘는 일정해요. 얘는 일정한데 이자 지급액은 계속 줄어들어요. 잔액이 주니까 이자 지금 감소해요. 그래서 원금 상환액이 일정하다 그래서 얘는 원금 균등 방식이고 이자는 점점 줄기 때문에 두 가지를 더한 원리금 상환액도 점점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이제 지문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그 말로 하지 마시고 그림을 그려서 보시면 뚜렷합니다. 똑같은 논리로 여기다가
원리금 이제 잡고 원금 잡고 만약에 이자를 이제 잡는다. 그럼 대출 기간이 이제 동일하게 나온 상태에서 만개 이렇게 주어지겠죠? 똑같이 다 상환하는 구조가 있어요. 이게 뭐냐면 원금 상환액이에요. 원금 상환액이 왜 계속 일정하냐면은 얘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은 대출 받았죠? 주로 카드로 결제할 때 카드 회사에서 원금 균등으로 다 돼 있어요. 대출 받은 돈을 나누기 대출 기간으로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죠. 근데 이자는 점점 이자는 이렇게 줄는 경우도 있지만 이제 모양전 그러니까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만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어요. 이자가 왜 줄어드는가는 똑같은 논리야. 이자는 항상 대출 잔금에다가 곱하기 뭐하기 때문에 이자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논리가 나오죠. 때문에 원금은 일정한데 똑같이 균등 분배했으니까 이자는 점점 줄어서 두 가지 합한 원리금도 이렇게 줄어드는 모습이 특징상으로 등장하게 돼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원금 균등 방식의 기본적인 자체적인 내용이에요. 이렇게.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계산 문제가 나오는데 책이 380페이지에 그런 내용으로 쭉 설명이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림으로 하면 한 방에 해결이 돼요. 네 가지 중에 원금 균등까지 두 개를 그렸는데요. 이 내용들에 대해서는 이제 아마 이런 식으로 출제할 수가 있을 거예요. 이게 작년에 나왔던 계산 문제긴 한데, 예를 들어서 이제 대출 원금이 있다. 그 대출 원금이 만약에 이제 100만 원이라 그럴까요? 그런데 이제 대출 기간이 20년이다. 그리고 대출 이자율이 얼마로 할까요? 연간 이제 5%로 해볼까요?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질문에 대해서 물어볼 때, 20년 동안에 이제 매년 상환 조건으로 했다. 그럼 만약에 15차년도, 작년에는 9차년도를 물어봤으니까 15차년도 말에 원리금 상환액이 얼마지? 라고 이제 질문하는 겁니다. 여기서는 원리금 상환액을 물어봐요. 그 자체적으로 낼 때는. 그럼 원리금 균등은 원금 상환액을 물어보는데 이거는 원리금 상환을 물어봅니다. 그럼 이건 절차적으로 논할 때 연간 상환액이니까 첫 해에 원금 상환액이 얼마인지를 먼저 계산하셔야 돼. 근데 원금 상환액인데 이제 빌린 돈이 지금 얼마 빌렸어요? 100만 원 빌렸죠? 기간이 몇 년이라 그랬어요? 20년이 되는 거야. 그러면은 이제 이게 매년 얼마씩 갚아요? 5만 원씩 원금 상환액을 이제 갚게 돼 있죠. 이렇게.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런 다음에 이제 첫 해는 원금 상환액이 5만 원인데 이자를 계산해야 돼요. 이자를 계산하려면 첫 해 것은 갚은 돈이 없잖아. 그대로 100만 원에다가 이자율이 지금 5%라 그랬죠. 5%는 100만 원, 5%는 5만 원이 됩니다. 그러면은 이제 내용상으로 보면은 원리금 상환액은 어떻게 계산해? 원금 상환분과 이자 두 개를 더해야 되죠. 그럼 첫 해는 원리금 상환액으로 10만 원을 갚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여쭤본 것이 이제 15차년도 말을 물어본 겁니다. 15차년도를 계산할 때 원금 상환액은 얼마입니까? 하면은 얘는 그냥 원금 균등이니까 똑같이 5만 원을 계속 상환하는 거야. 그 다음 이자를 계산해야 되는데 15차년도 거를 계산하기 위해서 잔액을 구해야 돼. 그럼 15차년도를 계산하기 위한 잔액을 적용하려면은 14차년도까지 갚은 돈 나머지를 적용해야 되잖아요. 그럼 5만 원씩 얼마? 5만 원씩 14번을 갚은 거야. 14번 갚으면 70만 원 갚게 돼요. 14차까지. 그러면 15차년도는 100만 원 중에서 갚고 난 나머지니까 14차까지 70만 원 갚았다. 그럼 30만 원을 적용하는 거지. 30만 원에 5%를 적용하는 겁니다. 30만 원에 5%는 얼마겠어요? 그렇죠? 30만 원에 이제 10%가 3만 원이니까 15,000원이 될 겁니다. 그럼 원리금 상환액은 45,000원이 될 겁니다.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거야. 그러다 보니까 원금 균등이니까 원금 상환 항상 이렇게 일정해요. 근데 이자는 점점 줄어드는 게 확인이 되지, 일정하게. 근데 합친 원리금도 같이 줄어듭니다. 이런 식으로 계산 문제가 나와요. 그래서 원리금 균등은 이제 특징상 계산 문제를 낼 때 원금 상환이 얼마냐 물어보면 1차 내지 2차년도까지 물어보는 게 한계인데 원금 균등은 원금 상환을 매번 동일하게 상환하다 보니까 잔액이 계속 일정하게 줄어들어요. 잔액이 일정하게 줄기 때문에 결과적인 면에서 얘는 기간 중에 어떤 것이든지 여쭤볼 수가 있는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작년에 9차를 물어보든 아니면은 20차를 물어보든 다 똑같은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들이야. 다만 이제 이게 작년에 떴던 거라서 또 나오기는 좀 애매모하긴 하지만은 기본적인 이제 그 어떤 이 구조를 이해하시는 데는 숫자로 논하는 것이 가장 오랫동안 남는 것 같아요. 이런 식으로 해서 이제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을 이제 논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하셔야 될 내용이 이제 뭐냐면은 나머지 두 개의 그래프를 이제 비교하는 과정에서 이 대출 상환 방법끼리 비교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381페이지 보면 맨 밑에 체증식도 나오거든요. 체증식은 별도로 논한다기보다는 그 다음 페이지 보면 이제 382페이지에 원금 균등과 원리 균등과 체증식을 비교하는 내용이 보기가 쭉 설명이 돼 있어요. 이 보기 비교하는 거를 오른쪽에 그래프가 있습니다. 그걸로 정리하시면 되실 것 같아요. 비교 사항으로 이제 정리하시면 되는데, 비교 중에 제일 먼저 비교되는 게 뭘 비교하냐면은 세 번째 그래프인데, 좀 크게 해볼까요? 원리금 가지고 비교하는 거야. 원리금 상환액만 비교하는 겁니다. 그 원리금 상환액 방법을 논하다 보면은 매기가마다 이렇게 일정하게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이게 아까 무슨 방법이었어요?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은 아까 이 모양이었어요. 근데 초반에 많다가 점점 줄어드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거는 뭐냐면은 원금 균등 상환 방법이야. 똑같은 금액, 똑같은 대출원금, 똑같은 기간, 똑같은 이자를 적용했을 때 결과적으로 이제 이 방법을 비교하다 보면은 초반부에는 원금 균등 방법이 더 많이 나간다. 이렇게. 그 체증식은 점점 이게 높아지는 거야. 명칭 그대로 체증식은 점점 상환하는, 점점 증가하는 방식이다. 그래서 체증식이라 그래요. 그러다 보니까 대출 초기를 봤을 때 원리금 상환의 구조가 물어보는 과정 중에 초반에 가장 많은 부담이 되는 것은 뭐죠? 원금 균등이 가장 많이 부담이 돼요. 그 다음에 원리금 균등, 그 다음에 체증식이 가장 적게 부담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체증식은 이제 세 가지를 보시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요거예요. 초반에 적다가 점점 많아지는 방식이 뭐냐? 체증식이다. 그래서 원리금 상환액을 비교할 때 초기에는 그래서 원금 균등과 원리금 균등 체증식 순서로 되어 있다는 것은 그림으로 해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체증식은 여기다 하나 더 덧칠하면 되는데 체증식을 그래서 선호하는 계층이 있어요. 선호하는 계층은 이제 우선은 그 초반에 소득이 낮은 계층이겠죠. 그러니까 미래 소득이 확실한 이제 젊은 계층. 미래 소득이 확실한 이제 젊은 계층이라든지 아니면 젊은 기업 등이 여기에 해당이 된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체증식에 대한 논리는 부동산을 예상할 때 보유기간을 예상하는 거야. 예상 보유기간이 단기간인 사람일수록 체증식을 선호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내용상의 특징이죠. 왜냐면은 이제 나중에 되면 이 방법 두 가지 방법보다 더 많이 상환하니까 그 전에 이제 쫑치고자 하는 거야. 조기 상환할 생각이 든 사람들이 체증식을 선호하게 됩니다. 체증식 이 정도 보시는데 주로 많이 비교되는 건 두 가지를 많이 비교를 해요.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을 특히 많이 비교하는데 두 가지를 비교할 때 이제 어떤 식으로 나왔냐면은 초기 소득이 낮은 계층. 초기 소득이 낮은 계층은 어느 방법을 선호한다? 초반에 부담이 적은 원리금 균등을 선호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라는 식으로 이제 언급이 됩니다. 이 부분이 거기 382페이지 비교되는 상황에 방가로 1번과 방가로 2번, 방가로 3번에 대한 설명이다라고 방가로 2번까지 설명이다 보시면 되고 그 방가로 3번과 4번에 대한 논리, 5번, 그 방가로 3, 4, 5번에 대한 논리가 지금부터 그릴 내용들이죠. 그리고 이제 이걸 다 정리한 것이 그 오른쪽 383페이지에 보면은 기역부터 비부분까지 있잖아요. 이게 다 시험에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 보신 네 가지 그래프를 거기다 적용하시면 그게 다 풀리게 된다. 이게 지문이라 보이고 좀 이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그래프는 뭐를 생각하셔야 되냐면은 요걸 이제 생각하셔야 돼요. 출제인들이 이제 특히 많이 여쭤보는 것 중에 하나가 마지막 이제 카드로 여쭤보는 게 대출 잔액에 대해서 물어봐. 이 대출 잔금의 크기를 물어보는 거죠. 이 대출 잔금은 크기인데 이제 만기가 이렇게 제시된 상태에서 만기가 이렇게 대출 잔액 곡선이 일정하게 나가는 방법이 있어요. 일정해. 그럼 잔액이 이렇게 직선의 모습으로 일정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이에요? 원금이 일정하게 상환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우리 무슨 방법이냐? 이거를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이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이게 원금 균등 방법인데 이거랑 비교하기 위해서 여기서 이렇게 나가는 방식이 있어요. 요거는 뭐죠? 이거는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이 됩니다. 아니, 이거는 이제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이 돼. 원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하고 원리금 균등 분할 상환 방법의 대출 잔액의 모습은 어떻게 하냐면은 원금 균등은 원금이 일정하게 상환되잖아요. 대출 원금이. 그 잔액이 일정하게 주는 데에 비해서 원리금 균등은 초반에는 이자가 많이 갚고 원금은 적게 상환하잖아요. 그래서 잔액이 줄어드는 속도가 적어질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적어질 수밖에 없다. 그리고 이제 그러다 보니까 두 가지를 많이 비교하는 과정 중에 어떤 논리가 나오냐면은 대출 잔액의 크기가 중간에 조기 상환할 때 어느 게 더 많습니까? 라고 물어봤을 때 만약에 대출 이게 대출 원금입니다. 이게 대출 원금부터 이제 점점 잔액이 줄어들고 0까지 줄어드는 만기 갈수록. 근데 이제 여기 보시면은 원금 균등은 이 50%가 이제 상환하는 시점이야. 대출 원금의 절반이 상환되는 시점이 그 원금 균등은 이제 2분의 1 시점에서 절반이 상환되게 돼 있어요. 근데 원리금 균등 방법은 3분의 2 시점에서 절반이 상환되는 게 보통입니다. 그래서 어느 게 더 빨리 회수되냐면은 원금 균등 방법이 더 빨리 회수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다음에 이제 여기다가 이렇게 이제 논하는 것이 이게 체증식의 논리입니다. 체증식의 또 하나의 특징은 뭐냐면은 체증식은 이게 대출 원금인데 이 대출 원금보다 대출 잔액이 일정 부 초반에 일정 기간보다 높아지는 상황이 있어. 요 영역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 요 영역을 부의 상환이다라고 그럽니다. 이 부의 상환의 영역은 부의 상환은 대출 잔액이 보통 대출 원금보다 작은 것이 일반적이잖아. 왜? 갚아 나가니까 원금을. 근데 부의 상환 영역은 잔액의 원금보다 일정 부분 커지는 경우를 말하죠. 근데 이제 이 부의 상환이 나타나는 시기는 언제냐면은 초기에 부의 상환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은행하고 합의가 일어나는 거야. 부의 상환이 나타날 수 있는 게 독특한 특징 중에 하나라고 이제 최근에도 잠깐 나오긴 했지만은 체증식의 특징 중에 하나죠. 그래서 체증식은 세 가지를 보시면 돼. 체증식은 초반에 원리금 상환이 초반에 적다가 점점 많아진다. 선호계층 이런 사람들이 선호한다. 그런 다음에 이제 그 부의 상황이 나타날 수도 있다는 정도를 기억하시면은 뭐 큰 지장은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만약에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하면은 이제 꾸준하게 원금을 갚으니까 잔금이 줄어드는데, 근데 체증식이 왜 부의 상황이 나타나냐면 은행을 협상하는 거야. 갑돌이가 은행에 만나러 갔어요. 20년이야. 20년 동안에 이제 갚는 걸로 했는데 초반에 부담이 커. 만약에 원리금 균등이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원금 상환액 또 100만 원 갚고 이자도 이제 100만 원 갚아서 총 200만 원 갚아야 된다는 걸 기본 원칙에다 가정했을 때 이게 너무 부담이 되는 거야. 그래서 협상하는 거죠. 초반에 소득이 낮으니까 좀 적게 좀 갚으면 안 되겠습니까? 그래서 알겠습니다 해가지고 협상에 통했다. 그러면은 한 3년 동안에는 한 이자 10만 원만 갚으세요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자 10만 원이 이자에도 미치지 못하잖아. 원금은 당연히 갚지 못한 것이고. 그러면 이제 당연히 이자 100만 원 갚아야 되는데 10만 원 갚아라 그러면은 이자를 탕감해 주냐? 은행이 탕감해 주겠어요? 그런 일이 있을 수 없는 거야. 그럼 나머지 이제 이자 부분은 나중에 갚으라는 거야. 갚을 돈으로 계속 쌓이게 됩니다. 일정 기간 동안에 이게 잔액이 높아지는 상황이 발생하게 돼요. 나중에 많이 갚아라라는 식으로 논하죠. 근데 현실적으로 은행이 이런 체증식 상환 방법에서 부의 상환 구조로 대출을 해주는 구조가 흔한 거냐? 흔하진 않더라고요. 대신에 이제 요거를 그 변형된 형태가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가 하면 좀 나중에 당신이 안 갚은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래가지고 그냥 이자만 갚아라는 거야. 이자만 계속 100만 원씩 갚고 3년 동안에, 그리고 원금 상환액은 나중에 갚아라. 이래서 나온 것이 체증식의 변형 형태로 등장한 게 거치식입니다. 거치식이라는 것은 이자만 상환하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근데 어쨌든 이제 체증식 자체의 특징은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에 비해서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식으로 하시면 되겠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요거에 대해서 유명한 지문들이 이제 등장하죠. 특히 이 두 가지를 많이 비교한다 그랬어요. 마찬가지로 원리금 균등과 원금 균등을 이제 비교하는 문제를 낼 때 이런 식으로 나오죠. 원금 회수 위험. 원금 회수 위험은 어느 방식이 더 크냐라고 여쭤보는 거죠.
당연히 이제 원리금 균등에 대한 논리는 초반에는 원리금 상한액 부분은 초반에는 원금 균등이 원리금 균등보다 크다는 것은 이제 그래프상으로 여기서는 언급한 것이고, 원금 회수 위험에 대한 논리가 나는 거죠. 원금이 이제 늦게 회수되면 어떻게 될까를 걱정하는 마음이야. 원금에서 큰 것은 원리금 균등 방식이 원금 균등 방식보다 큰 것이 당연한 논리죠. 왜냐하면 원금 균등은 빨리 회수되잖아. 빨리 회수되기 때문에 은행 입장에서는 그만큼 원금이 회수가 안 될 거라는 두려운 마음이 점점 줄어들게 돼 있어요. 그러면서 이런 논리가 왜 나오냐면 이 구조장으로 하는 거야. 그 대출 잔액의 크기죠. 이 대출 잔액의 크기도 당연히 어디가 높겠어요. 기간 말까지 보시다시피 대출 잔액의 크기가 원리금 균등 방법이 원금 균등 방법보다 크다는 게 확인이 되는 거죠. 그럼 대출 잔액 크기를 논할다면 이제 뭐가 이제 연결되겠어요? 이자 누적의 크기도 이제 결정되겠지. 이자 누적의 크기, 이자 합계야. 근데 이자는 항상 어디다 적용한다? 대출 잔액에다 적용하지. 결과적으로 이것도 원리금 균등이 원금 균등보다 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보통 은행에서 대출 상담할 때 은행 입장에서는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거야. 주택담보대출이라는 것은 최악의 경우 주택이라는 실물자산 담보로 잡혀 있는 상태에서 은행들은 원금 회수에 대한 불안감이 없을 거 아니에요. 담보가 잡혀 있으니까. 그러면 은행의 목적은 이자를 많이 갖고 싶은 거야. 동일한 조건이면은 이자를 많이 얻는 게 중요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 원리금 균등을 은행은 추천해 줄 수밖에 없는 거죠. 이자 수익이 더 많을 수밖에 없으니까. 당연한 논리가 나올 수밖에 없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럼 차입자 입장은 어떠냐? 차입자 입장에서 원리금 균등을 선호할 수밖에 없어요. 왜? 차입자 입장은 원금 균등보다 초반에 일정 기간 동안 부담이 적으니까 차입자 입장도 그렇고 대출자 입장도 그렇고 원리금 균등 방법을 선호해서 원리금 균등 방법이 제일 많이 행해지게 돼 있어요. 그리고 총 납부액. 총 납부액 크기도 당연히 이제 어느 게 크겠어요? 이거 똑같은 논리야. 총 납부액이라는 것은 대출 원금 총액에다가 그동안의 납부액의 이자 누적을 합한 거예요. 근데 대출 원금 총액은 차이가 없을 거 아니야. 1억 빌려면 1억 다 회수면 끝나니까. 근데 결국 총 납부액 크기는 위에 나왔던 이자 누적액의 차이가 되는 거지. 결과적으로 총 납부액 크기든 이자 누적을 물어보든 대출 잔액 크기를 물어보든 원금 회수 크기를 물어보든 다 똑같은 질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를 그래프로 그려보시면은 100%가 해결이 되는 거죠. 여기다 하나 더 덧칠한다 그러면은 잔액의 모습이 이렇게 되는 경우가 있어요. 잔액이 이렇게 된다는 것은 기간 말까지 잔액이 줄지가 않죠. 줄지 않는 것은 무슨 뜻이야? 기간 중에 이자만 낸다는 뜻이죠. 이거를 기간 중에는 이자만 내고 원금은 나중에 갚아라 해서 이거를 원금 만기 상환 방법이다 그럽니다. 원금 만기 상환 방법도 주택담보대출에 많아요. 특히 전세자금 대출은 다 원금 만기 상환 방법입니다. 원금 만기 일시 상환 방법이죠. 원금 만기 일시 상환. 일시란 말을 집어넣으면 조금 더 명확한 것 같은데 원금 만기 일시 상환하는 방식이다라는 거죠. 전세자금 대출을 저희 대출 받아보시면 경험칙에서 알 수가 있죠. 전세자금 대출은 기간이 2년이에요. 그런데 이제 그 기간 동안 뭐만 내? 이자만 내는 거지. 그 대출 기간이 끝나면은 전세 기간이 끝나니까 그때 빌려주는 한꺼번에 회수되는 이런 구조적인 내용이다라고 판단하시면 되실 걸로 됩니다. 어쨌든 이제 이 네 가지 그래프예요. 원리금 균등 자체에 대한 그래프를 통해서 원리금 균등 자체에 대한 질문하면 해석하시고 원금 균등에 대한 그래프도 자체적으로 그리고 비교되는 내용은 원리금 상환을 비교하는 그래프, 대출 잔액에 대한 그래프. 그러면은 사실상 100%가 해결이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383페이지 맨 밑에 밑에 있는 그림을 보다 보면은 기억해 볼까요? 이게 다 기출문제 지문이라서 기억에 체증식 방식은 대출 기간 동안에 매개 상환되는 저당 지불액. 저당 지불액이 원리금 상환액이라고 그랬잖아요. 용어 정의할 때. 저당 지불액, 즉 원리금 상환액이 후기로 갈수록 점차 증가한다. 그러니까 이 책은 이제 기출문제를 그냥 갖다 붙였기 때문에 저당 지불액 그냥 옛날에 나왔던 그냥 써놨네요. 점차 증가한다. 요걸 여쭤본 거죠. 최유식은 저당 지불액, 원리금 상환액이 점점 증가한다. 그대로 요 그림 가지고 해석하시면 되고, 니은번의 원리금 균등 방식은 대출과 매기 상환은 저당 지불액이 일정하다. 저당 지불액이 일정하잖아요. 원리금 상환액이 일정하다. 원리금 균등 방식은 정확하고, 3번의 원금 균등 방식은 저당 지불 후기로 갈수록 점차 균등이 감소한다. 그렇죠? 원금 균등 방식은 점점 저당 지불액이 일정하게 줄잖아요. 그렇죠? 기억된 디귿은 요거를 그대로 설명한 내용이고, 리를 볼까요? 점증식 방식은 초기에 차입자 원금 상환 부담이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보다는 적기 때문에 부해상이 발생. 이거죠. 초기 원금 상환 부담이 적다는 것은 잔액이 높게 형성되는 뜻이잖아요. 원금 상환액이 많을수록 잔액은 낮을 것이고 원금 상환액은 적다는 것은 높게 형성된다. 그래서 체증식이 독특한 것이 부이상이 나타날 수 있다라는 것을 요걸 설명한 것이고, 니은번에 보면은 그래서
원리금 균등 방식은 대출 만기까지 저당 잔액이 불균등하게 감소한. 지금 일정하게 잔액에 주는 것은 원금 균등이고 불균등하게 감소하는 것은 원리금 균등이잖아. 그림 보면 그냥 해결이 되는 거죠. 비율벌의 원금 균등 방식은 대출 만기까지 저당 잔액 균등하게 감소한다. 원금 균등 방식은 균등하게 감소하잖아. 결국 이 질문은 요 그래프하고 요 그래프를 원리금 균등, 원금 균등 체증식에 대해서 모양을 그대로 인식시켜 드리기 위해서 제시한 지문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야, 이렇게. 그래서 이제 382페이지부터 383페이지까지 이거 비교하고 있는 내용들을 정확하게 잘 판단해 주시면 좋겠어요. 지문 하나하나가. 그래서 이걸 암기가 아니라 지금 보신 것처럼 그래프를 하는 것이 완빵입니다. 결과적인 내용으로 제일 이제 효율적이다라는 것이죠. 그럼 어떤 충격적인 질문이 나와도 그래프상으로 다 해결이 가능하다는 게 이제 밝혀졌어요. 이렇게. 자, 이거는 이제 기출문제 보시면 더 느끼실 것이고. 그리고 384페이지 대출 가능 최대금액 계산하는 게 있는데 이것은 올해 100%짜리 문제입니다. 다만 이제 이 계산 문제는 나중에 하도록 하겠어요. 왜냐면 거기 최근은 이제 DTI 기준으로 하겠지만은 아마 올해 시험 문제는 신 DTI 기준으로 출제를 할 겁니다. 신 DTI가 기존의 DTI는 좀 달라요. 달라가지고 아마 문제의 조건도 달리할 거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논하도록 하되, 미리 말씀드리면은, 신 DTI로 나오던, 그냥 기존 DTI로 나오던, 이 대출 가능 최대 금액은 20초 안에 다 풀 수가 있습니다. 그 논리는 이제 뒤에서 나중에 말씀드리도록 하겠어요. 그러니까 신 DTI가 실체가 보여야 됩니다. 이제 언론에 나온 것이 이제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에 등장해야 돼요. 그럼 거기에 맞춰서 문제를 구성해서 한번 말씀드려볼 예정입니다. 여기까지 하시면은 이제 금융의 5문제 중에 아무리 안 나온다 하더라도 최소 2문제 이상은 출제가 되는 겁니다. 어떤 때는 3개가 나올 수도 있어요. 부동산 금융의 일반론하고 같이 묶어져 가지고 작년에도 이제 3개가 나왔었어요. 전체적인 내용 중에. 그러고 나서 이제 우리는 다음 단계로 논하는 것이 이제 그 유동화 제도인데, 유동화 제도에 대한 부분은 여러분 389페이지부터 391페이지까지는 보실 거 없어요. 보지 마시고 뒤에 어차피 나오고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389에서 391페이지까지 삭제하시고 그 390에는 예제만 말고는 다 삭제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다음 단계로 논한 것이 392페이지의 채권 유동화 제도예요. 다만 채권 유동화 제도는 또 다른 주제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제 대출 상한하고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다음 시간에 31강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0강은 이제 아주 중요하다고 다시 말씀드렸어요. 금융론의 핵심 중에 하나다는 걸 말씀드리면서 이렇게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채권 유동화 제도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